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 브랜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브랜딩과 마케팅의 차이, 그리고 브랜드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여러분들 조금은 몸에 익힐 정도로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브랜드가 어떤 것들이 브랜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도 조금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이 브랜드가 얼마나 강하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파워 브랜드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그 파워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브랜드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 파워 브랜드는 IMF 상황에도 제가 예시를 말씀드렸지만 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 진정한 파워 브랜드, 마케팅 전략적으로도 생각하는 마케팅 믹스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광고가 많이 없어도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는 상황까지 만드는 이 파워 브랜드라는 건 얼마나 다른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듯이 브랜드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뭔가 가치가 안 맞거나 첫인상이 좋지 않았거나 그랬을 때는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기업이 소비자한테 남기고 싶은 이미지는 특히 이 브랜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을 우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한다고 얘기해요. 기업이 소비자한테 남기고 싶은 이미지 그것들을 특히 긍정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 기업들은 이미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기 위해서 조직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브랜드 관리를 통해서 브랜드 관리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마케팅 부서가 운영하는 제품별로 마케팅 부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 마케팅 부서를 많이 운영해요. 여러분들 마케팅 환경 가보시면 좀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별로 마케팅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별로 경쟁도 일어나고요. 브랜드 가치도 정확하게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비누, 샴푸 이런 것들이 가장 소비재를 많이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 이 P&G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별로 마케팅 팀을 다 다르게 둡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P&G 브랜드 현황이라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은 다 다른 기업일 거라고 생각하신 기업도 있을 거예요. 타이드, 페브리즈, 다우니, 헤드앤숄더, 질레트, 오랄비, 브라운, 위스퍼, 펜튼, SK2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 P&G에서는 브랜드에 맞춰서 조직을 운영하고 그것을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P&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쓰는 기업이에요. 브랜드별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P&G를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P&G 브랜드 현황은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 와 정말 다른 기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P&G 거라고 다 생각하지 못하셨을 정도로 브랜드 전략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브랜딩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 기업에 맞는 전략적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수립하고 또 기업이 변하지 않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서 기업 지속적으로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브랜딩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은 일순간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들이 이 브랜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치를 찾아서 기업들도 노력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전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덴티티가 수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 브랜드는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파워 브랜드도 현실에 많이 바뀌는 그 이슈들이 중요해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 한번 글로벌 시대 브랜드 가치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인터브랜드라고 그 매년 글로벌 브랜드 100 해서 100개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인터브랜드에서 발표하는 디지털 시대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이 인터브랜드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브랜드 2100, 100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한데, 자, 2012년에 발표한 브랜드 가치표예요. 그래서 1위가 코카콜라였고요. 그 다음 애플,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GE, 맥도날드, 인텔 이렇게 됐었어요. 전통적인 기업인 코카콜라가 1위를 사실 이 7년 이상 잡고 있었단 말이죠. 자, 2014년을 보세요. 애플이 1위, 구글이 2위, 코카콜라, IBM, 마이크로소프트, GE, 삼성, 도요타, 맥도날드,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모았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브랜드 가치가 전통 기업들인지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디지털 브랜드들인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 기업 중에서도 디지털화를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2020년도에요. 충격적이죠. 3위 안에는 전통기업 없어요. 전통적으로 뭐 제조업을 가진다거나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기업들은 3위 안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소비자는 조금씩 만들 수 있겠지만 그들의 주력 상품. 근데 애플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 코카콜라, 도요타, 벤츠, 맥도날드, 디즈니, BMW, 인텔, 페이스북, IBM, 나이키, 시스코, 루이스비통, SAP, 인스타그램, 혼다. 디지털 시대 브랜드 가치가 디지털 브랜드들이 가치 조초가 이제 전통 기업들을 추월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2002년도까지는 1위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IBM, GE, 인텔. 2002년까지는 이 1, 2, 3, 4, 5위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근데 2006년, 7년, 8년 이렇게 넘으면서 이 디지털 브랜드들이 전통 기업들을 추월하게 되고 이 가치 상승률이 가장 높은 브랜드가 사실 구글이었거든요.
보세요. 구글이 언제 있었냐? 2012년에 구글이 보입니까? 구글 어디 있죠? 2014년에 돼서야 구글이 보이죠. 가치 성장이 얼마나 일어났다는 건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에 구글이 처음으로 4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뭐 40% 이상이 성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디지털 브랜드들이 이렇게 강해진 거예요. 무섭죠? 사회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인터넷 기업 브랜드들의 가치도 이렇게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디지털 시대의 브랜드들의 가치가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해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중요해졌는데 현대적으로 이 브랜드 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 자산 가치를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자산 평가를 해서 이 자산하고 어떤 걸 더 평가하냐면 잠재적인 소비자의 마음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브랜드 자산이란 거예요. 예전에는 기업의 자산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유형자산, 공장설비, 기계. 근데 지금 어떻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주가라든지 기업 자산 규모를 발표할 때 말하는 자산의 기업의 자산은 부동산, 유형자산, 공장설비, 기계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말하는 소비자의 마음까지도 들어있는 가격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브랜드에 따라 잠재적인 소비자의 마음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브랜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제품 속성 하나의 요소로 불과했던 브랜드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 브랜드 인지도와 강한 연상작용을 통해서 브랜드 자산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가치가 높아졌다. 그래서 브랜드 자산을 높이는 가치 전략을 쓰고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F킬러, 라운트리의 키캡 이런 사례를 보면서 기업 M&A 시에도 기업 유형자산들, 부동산, 유형자산, 공제설비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지배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가격으로 낼 만큼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보시면 유명 음식점을 사고 팔 때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안 보이는 가치까지 프리미엄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원조 다툼을 벌이는 그 업주들 봤죠. 그 이름 하나에도 장사의 성패가 달리기 때문에 이 브랜드 자산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자산을 이야기하는 의미를 주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브랜드 차별화인데요. 이 브랜드 차별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은 게 브랜드 인지도, 연상작용 이런 것들이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주고 우리들은 마케팅 전략의 초점에도 이런 것들의 초점을 브랜드 자산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넘어갔는데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시면 사실 이 디자인적인 가치가 거의 동일하죠. 동원과 비비고가 어떤 것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잖아요.
그냥 언뜻 봤을 때 이 초코파이도 오리온과 로데 초코파이 이러한 CJ와 청정원의 제품들도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 브랜드 자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원조 논란이라든지 디자인 특허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결국 우리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란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자산을 의미를 주는 개념 중에 첫 번째가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상품 차별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정보 공유라든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상품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게 경쟁 상품인데 차별화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 어떤 회사 건지,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내가 어떤 가치를 더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살 때 어떤 걸 더 가져야 될지, 이 브랜드 자산이라는 걸 더 가져야 되는데 브랜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차별화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 경쟁력의 차별화를 도구로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한 차별화 정책,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상품을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그게 바로 브랜드 자산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예를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자동차 세대는 사실 같은 제품 라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클라이슬러랑 일본의 미쯔비시가 협력해서 같은 공장 조립 라인을 통해서 생산한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글의 탈론, 이글에서는 탈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했고요. 클라이슬러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클라이슬러에서는 레이저라는 이름으로 이 제품을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미쯔비시에서는 이클립스라는 이름으로 이 자동차를 판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1990년대에 나왔던 이 자동차는 한 해 판매 대수는 이 레이저는 클라이슬러의 레이저는 13대, 탈론 같은 경우는 18대, 미쯔비시 같은 경우 가장 조건이 불리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미쯔비시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몇 대 팔았을 것 같아요. 이때 일본 차의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를 타는 바람에 100대가 팔렸어요. 같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거죠. 엄청나죠. 브랜드 자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게 되는 가치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상품이 차별화되게 돼버린 거예요. 소비자는 선택을 100대를 하게 됐다는 거죠. 정말 좋은 예죠. 상품 차별화에. 같은 제품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김치찌개 제품들 보시면 같은 제품이잖아요. 근데 왜 이 제품을 살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것에는 브랜드 자산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풀무원, 우리나라 경우에 풀무원이 되게 성공한 사례인데 풀무원 이전에는 두부를 낮게 판매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두부를 낮게 판매를 시작하고 포장해가지고 지금의 현재처럼 포장해서 판매하고 달걀, 김치, 콩나물 이런 것들 차별화 어려운 것들을 전부 다 브랜드화 해가지고 선풍적으로 인기를 일으켰던 거죠. 그걸 확장시켜서 뭐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에도 본격적으로 브랜드의 시대를 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례가 너무 많아요. 같은 아파트, 여러분들 아파트 보시면 이제 아파트 브랜드로 구분하잖아요.
기업명에다가 아파트 이름 딴 거, 현대 아파트, 삼익 아파트, 청구 아파트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로 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삼성에서 뭘 만들었죠? 삼성 레미안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 브랜드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 아파트를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한다는 거죠. 서울 시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브랜드 아파트의 가격은 일반 아파트의 가격보다 2배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과 10년이 안 됐어요. 이 아파트 브랜드가 나온 지. 브랜드 이미 아파트 브랜드만 해도 80개가 넘고요. 같은 회사가 지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스스로 브랜드를 거주민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롯데 아파트를 자기들은 롯데캐슬 아파트다, 삼성 아파트를 삼성 레미안 아파트라고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게,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브랜드 자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상품 차별화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브랜드 자산에서. 두 번째가 브랜드 로열티를 이용해서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브랜드 자산을 가짐으로 인해서. 경쟁사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취할 수 있는 전략들, 가격 전략들, 소모적으로 치킨 게임을 하게 됨으로써 기업들이 존폐의 위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은 경쟁에서도 자유로워요. 거기다가 우리 마진까지도 높아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 로열티를 가진 소비자 경우 그렇지 않은 고객에 비해서 가격 탄력성이 훨씬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를 했을 때 뷰익이라고 미국 브랜드가 있거든요. 브랜드 로열티를 얼마나 줄 수 있냐? $1,000 정도 더 줄 수 있다. 이글 같은 경우에는 $1,600, 닛산 같은 경우에는 $2,200. 고급적으로 갈수록 더 커져가지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700를 더 주고도 살 수 있다. 벤츠는 $7,400를 더 주고도 살 수 있다. 라는 거죠. 그게 브랜드 로열티를 가진 브랜드들이란 거죠. 그리고 이 브랜드 로열티를 가진 소비자들은 정보 탐색 비용 자체도 적어요. 다른 것들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러 가서도 가격 흥정 자체를 하지 않아요. 훨씬 적죠. 가격이 비탄력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 더 만족감을 얻는 거죠. 어떤 만족감? 액면가가 제공하는 품질적인 만족감, 플러스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이 내가 느끼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란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충성 고객을 잃는 게 기업한테는 엄청나게 큰 손실이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례들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 로열티를 이용해서 높은 마진을 유지하는 것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보시면 이런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브랜드 구입을 할 때 심리적인 만족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자 욕구를 같이 충족할 수 있는 게 이 세 번째 브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만족과 사회적 욕구를 같이 시켜주는 게 이 브랜드에 대한, 특히 브랜드 자산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소비자가 변해버렸다는 거죠. 예전에는 소비자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제품 목적 자체가 1차적으로는 원래 욕구 충족이었는데, 이 욕구 충족이 이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소비가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분들 구매하시는 목록들을 보시면 예쁜 쓰레기, 있어빌리티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만족을 하고 내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소비자 욕구로도 충족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면 네 번째 브랜드 자산을 가진다면 브랜드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키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키스트 뭐 오렌지 주스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 선키스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선키스트 브랜드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주스 오렌지 농협 브랜드예요. 우리나라 농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브랜드만 임대해 주는 거야. 선키스트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주스라든지 이건 선키스트에서 만드는 제품이 아니에요. 브랜드만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 라이센싱 작업만 하는 거고 이 임대료만 해도 $10,000,000가 넘는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브랜드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무형의 자산,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기초가 되면서 자산이 높은 브랜드들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이미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객들의 마음속에다가 자신의 제품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의도한 대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진다는 것은 자사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가 장기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갖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자산이 할 수 있는 것 4가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브랜드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